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도심권 50플러스센터가 함께 마련한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또 정확히 또 샅샅이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의 신경과의 우호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우호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경과 하면 주로 어떤 질환의 환자들을 보시나요? 신경과는 이제 뇌신경과 척수신경,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 그리고 말초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접합부, 그리고 근육까지 어떤 신경과 근육계를 포함하는 그런 기관과 연관되는 그런 장기들을 보는 그런 과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어디가 아플 때 특히 신경과 관련해서 신경과 또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이렇게 좀 복잡해서 네. 어떤 경우에 어떤 과를 가야 될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신경과랑 신경외과는 쉽게 생각하시면 내과랑 외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금 말씀드린 네. 신경과 근육계통에 연관이 있는 그런 질병들을 다루는데 그 질병을 다룸에 있어서 이제 내과적인 치료나 아니면 어떤 간단한 시술 쪽으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들이면 뭐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셔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이게 시술이나 약물 치료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면 신경외과를 이제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신경정신과는 약간 좀 보는 질병의 그 분야가 구분이 좀 다른데요. 신경정신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그런 마음 상태에 주로 기분이나 마음에 관련된 그런 질병들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돌연사의 주범, 뇌졸중, 알아야 산다가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4위가 돌연사의 주범인 이 뇌졸중인데요. 보통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환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중년이나 또 노인분들에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호걸 교수님과 함께 이 뇌졸중의 증세, 또 예방법, 또 대처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우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준비해 주신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뇌졸중이란 어떤 질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뇌졸중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뇌졸중이란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트로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뇌졸중을 주로 중풍이라고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뇌졸중이라는 의학적 단어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병이냐면 이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이제 뇌 조직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뇌혈관이 이제 막혔을 때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에 피떡이 차 있는 모습인데요. 이 혈관에 피떡이 차면서 이쪽으로 산소나 혈액이 공급이 되지 못하면 이 피가 공급이 되어야 될 영역의 뇌에 이쪽 뇌에 뇌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런 사진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실 텐데요. 네. 이게 이제 CT고요. CT는 이제 바깥의 둘레가 이제 하얗게 바뀌어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그림은 MRI입니다. 뇌세포가 그 죽은 부분이 CT에서는 뇌경색인 환자에서는 이렇게 어둡게 관찰이 되고요. MRI에서는 이렇게 하얗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CT하고 MRI를 다 찍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군요. 네. 결국은. 보통은 CT랑 MRI를 두 개 다 촬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병철 씨 벌써부터 채팅에 올려주셨어요. 교수님 잠깐 답변을 해드릴까요? 네. 어지럽고 졸음 증상에
피곤하고 앞머리가 약간 아픈 듯 수면 부족도 있고 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활동하는데 약간 힘든 증세입니다. 혹시 뇌졸중인 걸까요? 하셨어요. 예, 제가 뒤에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지금 환자분은 어떤 기력이 이제 뭐 한쪽 편으로 빠지는지, 아니 한쪽 편으로 이제 기력이 없는 건지, 양쪽 편으로 전체적으로 기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단순히 어지럽고 졸리고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보다는 조금 더 뇌경색이나 아니면 뇌출혈에 특화된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께 이제 진료를 보러 가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아마 체크를 해주실 거고, 네. 왜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 가지고는 뇌졸중이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오늘 그 경희의료원의 신경과의 우호골 교수님께서 뇌졸중 전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교수님, 그러면 뇌혈관 막힌 증세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이제 뇌혈관이 아까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뇌혈관이 터졌을 때는 이제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연예인 어떤 분도 이제 이런 안 좋은 네. 일을 당하셨다고 기사도 나오고 했었었는데요. 이제 뇌출혈은 이제 CT에서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뇌경색 환자랑 다르게 네. 이 CT에서 하얀 뇌출혈은 색이군요. 밝게 그러니까 네.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MRI에서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혈이, 그러니까 혈관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뇌졸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뇌졸중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과 네. 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 제일 처음 윗줄에 있듯이 이게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WHO 정의에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이제 생기는 어떤 뇌 기능 장애가 지속이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종류의 뇌출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이 뇌졸중이라 하면 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네.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것을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 스트로크라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뇌경색의 종류가 아까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것이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지만 이제 혈관이 그 자리에서 어떤 혈전이 이런 피떡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막히는 그런 뇌경색이 있고, 네. 이 혈전이 또 어디선가 이렇게 날라와서 혈관을 막는 이런 뇌경색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오다니요? 뭐 이게 이 뇌 안에 있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이제 보통은 경동맥이나 심장 쪽이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심장이나 경동맥에서 혈전이 날라와서 이제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을 막게 되는 게 색전 뇌경색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열공성 뇌경색은 이 큰 혈관 옆에 이렇게 살짝 동맥경화가 생겨 있는 부위가 있었을 때, 그 동맥경화가 생겨 있는 부위가 하필이면 요 옆에 이제 가지처럼 나가는 작은 혈관을 이제 막게 돼서 이제 또 피가 안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네. 뇌경색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군요. 네. 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동맥의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그런 색전 뇌경색이 있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장에서도 이렇게 혈전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뇌출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뇌출혈은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이죠. 네. 네, 이렇게 CT에서 하얗게 빛나는 부분을 뇌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출혈이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이제 출혈의 원인은 보통 이제 고혈압과 어떤 혈관병 때문에 이런 양식의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혈관에 꽈리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 꽈리가 터졌을 때는 요런 모양의 이제 뇌출혈이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꽈리가 생긴다는 건 어떨 경우에 꽈리가 생기는 건가요? 혈관벽이 약해져서 우리가 네. 그 약해진 혈관벽이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 풍선이 이제 커지다 못해 이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터지면 터지는 거. 네, 네. 뇌출혈이 이렇게 크게 생기게 되긴 합니다.
지금 이명재 씨도 채팅방에 올려주셨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거의 위급성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는 미리 대비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네, 오니까요. 네, 갑자기 생기시는 거라 대비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서 그것도 뒤에 사실은 네. 해놨으니까 계속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네.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뇌출혈의 종류, 지금 꽈리 모양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또 또 그다음에는- 다음 뇌출혈들이 네. 또 있어서요. 요거는 이제 경막 밑출혈이라고 해서 이 출혈이 경막 밑출혈과 경막 박출혈이라서 출혈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구분을 이렇게 달리 해놓은 건데요. 네. 어떤 출혈 양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뇌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요게 네. 이제 핏덩어리가 되고요. 이 핏덩어리가 적당히 뭐 작은 양이라고 하면 흡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출혈 양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출혈이 계속 늘어나거나 어떤 의식이 처진다거나 이러면 급하게 응급 수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또 출혈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졸중, 즉 그 뇌경색, 뇌출혈에 따른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사망률도 높을 텐데 네. 그 빈도하고 뇌졸중의 발생 빈도하고 사망률의 관계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뇌졸중의 사망률이 지금 4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 6명에 1명이 뇌졸중을 생길 정도로 뇌졸중은 굉장히 빈도가 사실 높은 질환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지도로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도 한 10만 명당 120에서 한 150명 정도의 뇌경색이 생긴다고 하고요. 네. 국내 추세가 이제 예전부터 요건 이제 뇌출혈의 경향성이고요. 뇌경색의 경향성인데요. 네. 뇌경색의 경향성이 계속 늘어가고 있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서구식 식단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혈관이 점점 막히게 되는 현상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에 의해서 뇌경색을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면서 네. 조금씩 요게 이제 또 떨어지는 그래프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망 빈도는 높은가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도 한 5분에 1명,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1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한 5분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저희 나라에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네. 벌써 한 10분 사이에 또 한 2분이 뇌졸중이 생기셨을 거고, 네. 한 20분에 1명씩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럼 사망 빈도가 높다고 볼 수가 네, 있겠군요. 사망 빈도가 높은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최명호 씨 선생님 왔는데요. 네. 저는 머리 뒤쪽이 아프면서 머리 표피까지 아파서 베개를 벨 수가 없을 정도까지 아팠습니다. 네. 요즘은 열심히 운동한 탓인지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네. 이런 현상이 왜 오는지 궁금하다고요. 머리 뒤쪽이 이게 그 머리 뒤쪽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그 아프셨던 게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아프신 거라고 하면 또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혈관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운동을 하셨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갑작스럽게 두통이 심하게 오셨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뇌졸중의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인이라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망 빈도가 지금 우리나라 경우 5분에 1명씩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가 발생을 하고 20분에 1명씩 사망한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빈도 우리나라의 뇌졸중 형태 같은 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요 다음 슬라이드는 아까 4위라고 말씀해 네. 주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우리나라의 뇌졸중의 형태는 사실 뇌경색이 거의 한 7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뇌출혈이 한 15% 정도라서 뇌경색,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2002년이랑 2030년의 뇌졸중 환자들의 분포를 조사를 해봤었는데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네. 이제 이 뇌졸중이 빈도가 점점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2002년 그리고 2030년인데
확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하면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많이 온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젊으신 분들한테는 별 영향이 젊은 없나요? 사람들한테도 사실 뇌졸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게 55세, 그러니까 54세랑 55세가 이렇게 경계로 되어 있는데 50대 초반, 아니 40대, 50대 초반까지는 그래프가 이 정도 선에 있다가 네. 이제 55세가 넘어가시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쪽으로 발생이 돼서 한 본인이 이제 55세, 60세에 가까워지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뇌졸중을 얼른 예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주로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에게 흔한 병이라는 거 그렇게 또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의료비 같은 것도 상당히 네, 의료비도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해가 가면 갈수록 환자들이 이제 늘어가서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 감당해야 될 의료 비용도 점점 네.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사망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사망률이 점점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고 아니면 119 구급대원이고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는데요. 지역별로 또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네. 사망률이 높은 지역들이 있고 사망률이 조금 낮은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균일하게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상당히 호기심이 네. 나는 얘기네요. 왜 네, 그럴까요? 어떤 이제 그 병원의 접근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사는 지역과 환자분들이 사는 지역과 이제 병원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도시에 조금 이제 큰 병원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간의 좀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뇌졸중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뇌졸중의 사망률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장애가 오겠죠, 당연히. 네, 뇌졸중 이후에 이제 그 원래 평균 어떤 건강 수명이라고 저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네. 55세에서 64세인 환자들은 지금 뇌졸중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한 4년 정도가 이제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고요. 나이가 조금 더 드신 환자분들은 건강 수명이 한 3에서 4년 사이 정도가 단축되신다고 해가지고 이런 오히려 장애를 나이 드신 분이 그렇죠. 이제 단축 기대 수명이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더 적어지기 때문에 아, 나이가 그래서요? 들면서 네, 그래서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애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게 이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한 번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한 번 당한 사람이 또 당할 확률이 안 당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기저에 혈관이 어떤 병이 생겨 있는 것들이 어떤 임계점 같은 것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까 그 임계점까지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 정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이 임계점을 한번 넘어갔던 사람은 또 쉽게 임계점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한 사람이 또 재발하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조심을 네, 하셔야 되겠군요. 훨씬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뇌졸중의 증상이랑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어떤 증상들을 이제 많이 적어 주셨는데요, 질문창에요. 뇌졸중의 증상을 이제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네, 외래에 오셔서 이제 환자분들이 손발이 저리다고 말씀도 하시고, 손발이 시리다, 뭐 뒷목이 아까 또 두통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뒷목이 뻐근하다, 네. 눈꺼풀이 떨린다, 뭐 손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뇌졸중의 증상일까요? 뒤에 이제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뇌졸중, 표현을 하자면? 네, 한마디로 네. 표현을 하면 이게 일단은 갑작스러운 증상이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요. 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쪽으로 보통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뭐 떨림이 없었는데 떨림이 생기다거나 아니면 저린
그 멀쩡하던 감각이 어떤 저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보다는 네. 감각이 떨어지는 쪽, 그러니까 자극이 막 오는 것보다는 자극이 없어지는 쪽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팔, 다리도 근력이 이제 보통은 떨어지는 쪽, 말도 잘 하고 있었는데 잘 못하는 쪽, 이런 식으로 꼭 하지 못하게 되는 증상들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디가 아프다가 이제 점점점 심화돼서 더 아프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네. 뇌졸중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갑작스럽게 오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갑작스럽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뇌졸중이 내가 올까 걱정이 되잖아요. 네. 자가 진단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족분들에게도 어떤 만약에 혹시나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쉽게 웃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좋고요. 네. 네. 이 했을 때 얼굴 모양의 이 입꼬리가 좌우로 비슷하게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한쪽이 올라가는데 한쪽은 지금 그림처럼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모습은 이제 안면마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안면마비는 뇌졸중의 하나의 또 증상입니다. 저희가 이 또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또 흔한 질환이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요.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우리가 뭐 벨마비 이런 식으로도 불리게 하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이제 구아나사라고 이제 많이 부르셨습니다. 네. 이제 입 한쪽이 안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말초신경에 이상이 있어서 마비가 생긴 건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생긴 안면마비인지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생기셨다고 하면 뭐 말초성 안면마비라도 일찍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을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요. 뇌졸중인지 안면마비인지 말초성 안면마비인지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런 게 생기셨다고 하면 얼른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고 이해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네. 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같이 벌어지는 것과 한쪽이 좀 다르게 이렇게 된다면 약간 안면 마비에 그 징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한번 있겠습니다.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안면 마비가 그리고 또 손 그림이 있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양손의 근력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양쪽 손에 손가락을 넣고 힘껏 주먹을 쥐어봐도 되고요. 어떤 저런 주머니 같은 거를 손에 꽉 쥐어봐도 됩니다. 이게 손가락은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은 요렇게 이제 뭐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진찰할 때 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보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두 네. 손가락을 내밀거든요. 환자분들이 제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짚고 꽉 쥐시는데 이제 한쪽에 근력이 조금 덜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이쪽 편에 좀 마비가 생기셨구나라는 것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하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군요. 네, 식구들한테 네, 손가락 잡아보라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런 이제 식구가 만약에 이제 식구 없이도 이제 저 혼자서도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팔꿈치를 여기 쭉 펴시고 10초 이렇게 동안 팔을 들고 계실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조금 더 예민하게 보자면 요 팔을 이렇게 들고 눈을 감아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이 높이 눈을 감고 10초 동안 있을 때 나중에 눈을 떴을 때 팔 높이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떨어진 쪽에 이제 마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약간 좋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정말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편측 그 마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한 번씩 해보시면 네, 네, 좋으실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측 마비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팔만 이제 마비가 생긴 것 같아요라고 해서 또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보통은 이제 편측 마비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처럼 이 안면 마비 그리고 이제 팔의 마비, 다리의 마비가 보통은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뇌졸중에서 훨씬 더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 팔에 조금 힘이 없으신 것 같으면 다리도 지금 힘이 빠지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안면 마비가 있는지도 거울 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이게 다 같은 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뇌경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얼른 응급실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뇌졸중에 대한 자가 진단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계속 올려주시는데 이 자가 진단법 다 마치고 나서 채팅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편측마비. 네, 이외에 편측마비가 아닌 것으로 네. 또 감별을 저희가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증상이 아닌 거, 어떤 이렇게 네. 저리거나 따갑거나 시렵거나 이런 것들 새로 증상이 어떤 생기는 쪽에 증상들이 생기거나 네. 이게 편측이 아니라 양쪽 다리에 아까도 처음에도 그 질문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에 기운이 없는지 한쪽 편만 기운이 없는지를 이제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양쪽 다리나 양쪽 팔에 동시에 힘이 빠지면 이게 뇌졸중이 또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네, 또 동시에 감별할- 빠질 경우에는 또 네, 아니군요. 또 뇌졸중이 아닐 한쪽만. 가능성이 좀 네.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언어 장애입니다. 뭐 말씀하시다가 보통은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상대방이 너 말이 어눌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스스로 본인이 이제 말이 예전처럼 유창하지가 않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조금 더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제 언어를 아예 이해하지를 못하고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 치매가 오신 건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아 뇌졸중이었구나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혼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뭐 네, 치매랑 감별해야 될 그런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들이 환자분이 갑자기 언어를 네. 이제 잘 못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 나타나신 건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통화 중에 아니면 예전이랑 좀 발음이 다르다 아니면 말을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버벅거린다 이러면 이제 언어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도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면 서서히 생기나요? 뇌졸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갑자기 생겨야지 이제 뇌졸중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아가지고요. 언어 장애도 갑자기 생기는군요. 네, 언어 장애도 갑자기 네,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릴 안면마비랑 그리고 이제 팔다리 편측마비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저희가 한 글자씩 이제 얼굴이라서 이제 페이스라고 해 앞글자 F라고 했고요. 이 팔에 힘이 빠지는 게 암이라서 A라고 했고 말이 이제 스피치라서 이제 S라고 했고 이제 이걸 이제 시간이 급하다 해서 이제 시간 타임이라고 해서 T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fast라는 요런 글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3대 증상,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그리고 언어가 이상하면 빨리 119에 전화를 하세요. 빨리빨리 전화를 하시라고 네. 이렇게 fast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의 3대 증상, 패스트.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좀 외우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 또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그 이외에 또 뇌졸중을 시사하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마찬가지로 갑자기 증상이 생겨야 되고 갑자기 한쪽 눈 눈도 혹은 그렇군요. 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양쪽 눈 중에 어떤 한쪽 편에 이제 시각 장애가 생기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걸으실 때 균형을 잡기 힘들고 막 빙빙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아까 처음에도 뭐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두통이 이제 생겼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이게 뇌졸중이 아닌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진단법은 다 됐나요, 교수님? 상담 전화를 연락을 해볼까요? 네, 네. 네. 지금 KS 정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머리 위쪽 옆부분 계란 넓이 정도 부위가 하루 2번 정도 1, 2분 정도 아픈데 네. 머리 위쪽 계란 넓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지요 하셨습니다. 어느 위치와 어떤 넓이가 사실은 뭐 뇌졸중에 특화돼서 중요한 그런 증상들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통이 없었던 두통이 갑자기 생긴 건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뭐 머리 위쪽 옆부분의 그런 부위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지금 다른 분 이명재 씨 뇌졸중 이후에 오는 후유증은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방법이 있는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거는? 네, 물론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네. 후유증을 운동이나 이런 요법들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뇌졸중 이후에 오는 후유증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뇌졸중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채팅방에 올려주시죠. 우 교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가 진단법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야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어지럼증이 뭐 생길 수가 있고 두통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내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네, 이게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게 생기셨다가 이게 다시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뇌졸중이 올려다가 말았나 보다. 나는 운이 좋네, 괜찮다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좀 더 지내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큰일 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니 뇌졸중의 증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세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마비 뭐 이런 것들이 네, 잠시 이제 생겼어서 내가 뇌졸중인가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도중에 이 증상이 없어져는 그런 경우를 이제 일가성으로 이제 허혈 발작이 생겼다.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전조 증상이었던 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보통은 그냥 전조 증상으로 안 끝나고 그냥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훨씬 더 많긴 하는데요. 운이 좋아서 이제 전조 증상이 나한테 이제 생긴 거를 나는 운이 좋으니까 병원에 안 가고 좀 더 있어봐야지라고 하면 보통은 한 이틀 안에 50%에서 진짜 뇌졸중이 다시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좋아지셨다고 해서 집에 계시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김태희 씨도 올려주셨는데요. 모친이 뇌병변이 있어서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유전적 영향이 큰지요? 특히 식습관, 운동 부족 등과 관련이 많은지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떤 유전자 때문에 사실 생기는 그런 뭐 뇌경색이 조금 더 어떤 뇌경색을 호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위험인자들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 네.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이유가 이제 또 식습관, 운동 부족과 사실 연관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뇌병변이 생기셨는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사실 유전적 영향보다는 사실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사실 높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 영향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군요. 네. 그러나 그 식습관,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이런 운동에 것이 훨씬 더 영향이 높긴 합니다. 미니 뇌졸중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미니 뇌졸중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숫자만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만 명씩 매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게 있으실 때 얼른 응급실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뇌졸중이 생겼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처치 네. 방법인데요. 네. 그 처치 방법 중에서 이제 하지 마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뭐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오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손을 따보자라고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 행동이시거나 네. 예전에는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동네에 이제 침 놓는 곳에 가셔가지고 침을 놓으시면서 그냥 경과를 보셨던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그냥 계속 주무르기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하면서 주무르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의식이 장애가 오셨는데 어떤 우황청심원 같은 거나 아니면 물 같은 거를 이제 드시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셔야 될 행동들입니다. 네. 이제 가장 그러니까 하셔야 될 일은 11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119 대원들이 이런 뇌졸중 증상이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패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하시면 119 대원이 오셔서 환자분이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실 거고요. 뇌졸중이 맞다고 생각되면 얼른 또 응급실로 모시고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뭐 침을 놓는다거나 따시거나 주무르거나 하지 마시고 환자분이 좀 이상하다, 주변에 가족이 이상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면 네. 119에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19 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통용이 되겠군요. 네, 119에 전화를 해주시고 그러면 네. 이제 119가 큰 병원이나 아니면 뇌졸중 센터나 이런 곳으로 이제 환자분을 이송을 해주시면
그게 가장 빨리 그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네, 근데 병원도 큰 병원을 가라고 하시네요. 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뇌졸중 센터라고 저희가 그래서 뇌졸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을 이제 뇌졸중 학회나 이런 데서 저희가 평가하고 인증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뇌졸중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 뇌졸중 이야기, 뇌졸중 인증 병원 찾기,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이제 지역에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경희대병원도 뇌졸중 센터로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병원이라서 이제 잠깐 홍보차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집 주위에 뇌졸중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궁금하시죠? 여러 가지 뇌졸중 관련해서 여러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네. 또 교수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병원에 갔다. 그러면 초급일 때 네.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네, 초급성기에 초급성기. 뇌졸중들이 이제 발생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에서는 저는 혈전 용해제, 이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어떤 약물 치료라고 저희가 보통 주사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뚫기 위한 약물을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시술을 통해서 이 막힌 혈전을 이런 수세미 같은 어떤 철사 같은 걸 이용해서 제거를 직접 하기도 합니다. 네. 요런 이 혈전을 녹이는 약이나 어떤 주사제나 시술은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사제는 보통 뇌경색이 생긴 후에 4.5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실제로 4.5시간도 아니고 병원에 오셔서 접수하고 CT 찍고 하고 하려면 보통 한 4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셔야지 이런 주사제를 저희가 투약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시술은 그래도 조금 더 이 이후까지도 하실 수가 있기도 하는데, 네,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환자군의 대상이 또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동맥혈전 제거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시술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증상, 이런 시간이 사실 어떤 제한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계속 집에서 기다리시기보다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지 많은 선택지의 어떤 치료들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고 지금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시술입니까? 네, 간단하지까지는 않기는 하고요. 저희가 보통은 뇌혈관의 사이즈가 보통 한 2mm, 4mm, 3mm 이 정도 그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어떤 전선들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혈관들을 시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주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요즘에는 어떤 그 시술 기구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돼서 실은 막힌 혈관의 개통률이 보통 한 70-80%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지는 않은 시술이기는 하지만 오셔서 받으셨을 때 성공 확률이 그래도 꽤 높은 시술이니까 얼른 오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런 시술을 받으시면 입원 날짜 같은 건 주로 며칠 정도 됩니까?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게 뇌경색이 오히려 시술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입원 날짜가 정해지기보다는요. 환자분 증상이 오히려 처음에 심했냐 아니면 시술 받고 난 다음에도 심한지 아니면 시술 받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지셨는지 이런 시술 후 증상의 여부에 따라서 보통은 입원 날짜가 정해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이 골든타임이라고 그 시간 안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학회에서 자주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말인데, time is brain입니다. time is money라는, 다른 데에서도 말도 있었었는데, 시간이 돈이다? 네,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brain입니다. 그래서, 1분 환자가 지체가 되면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게 4분을 지체하면 장애를 가질 확률이 1%씩 증가를 하게 되고요. 6분이 지체가 되면 내가 걷지 못할 확률이 1%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 4.5시간 내에 제가 주사제를 써야 되니까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4.5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그냥 또 집에 계시면 안 되고, 골든타임이 지났더라도 빨리 병원에 오셔야지 뭐 시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뇌세포 죽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빨리 오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채팅방에 지금 소강상 된 것 같은데요. 좀 올려주시죠. 저희 네. 뇌졸중과 관련해서 더 네.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병원의 도착 시간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이제 환자분들도 어떤 혈전 용해제라는 거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계시긴 하는데요. 여전히 사실 3시간 이내에 병원에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5, 60%의 환자들이 보통 6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뭐 119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환자분들이 어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119를 불러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 오늘 보시는 분들 네. 뇌졸중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랑 이제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 해봤는데, 심근경색보다 사실 뇌경색 환자분들이 훨씬 덜 빨리,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오시고, 아마 이게 증상이 사실은 훨씬 더 흉통이나 이런 것들이 세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뭔가를 저희가 뇌졸중은 음성 증상으로 이제 하지 못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를 약간 좀 그냥 아까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뭐 다른 원인 그렇죠. 때문에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무시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고 병원에 어떻게 가고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네. 조금 앞부분에 어떤 분이시더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 예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뇌졸중의 위험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어쩔 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이를 먹는다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없고요. 성별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력이 부모님이 뇌졸중이 있었던 거를 제가 지금 태어나서 가족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지만, 사실은 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사실은 본인이 좀 신경을 쓰면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더 잘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이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고혈압이고요. 두 번째가 흡연, 세 번째가 당뇨병, 네 번째가 심장질환, 5번째가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아마 병원에서 아니면 되게 많이 이런 것들을 때문에 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많이 이제 소개가 되셔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조금 이제 덜 뇌졸중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로 비만이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어떤 식단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분, 제가 뭐 정신과, 아까 기분과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정신과의 영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은 또 뇌졸중이 오는 위험도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공기 오염도 있고요. 어떤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뭐 어떤 코골이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실 또 뇌졸중이 오기도 하니까, 네. 상당히 범위가 뇌졸중 위험 요인이 많네요. 네,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은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잘 피해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은숙 씨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조금 크게 키워주실까요? 네. 뇌조영술 결과 네.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올해 조영술을 조영술을 했더니 좀 더 나빠졌다고. 네. 아스피린에 약 하나가 추가됐다고요. 네. 최근에는 속이 미식거려서 위 내시경을 했더니 약 때문에 12지장
궤양이라고 네네네. 하네요. 뇌졸중 약을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세요. 네, 먹으면 또 궤양이 올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걱정이 많으셨네요. 네, 이게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약제, 예전에 또 뇌졸중을 진단을 한번 받으셨으면 사실 재발할 확률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약을 반드시 드셔야 되는 환자분에 해당이 될 텐데요. 지내시면서 아마 혈관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지셔서 이제 진료하시는 선생님께서 약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을 네, 아스피린에 약을 하나 더 약을 추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 그렇죠. 뇌졸중 예방약을 드시게 되면 위에 어떤 뭐 출혈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궤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래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혈관이 나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데 보통은 제가 하는 방법들은 저 위 궤양을 최대한 예방해 줄 수 있는 저쪽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약을 일단은 조금 더 올려서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뇌경색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지금 약 하나를 더 추가해 주셨다고 하는데 또 두 가지 예방약을 또 오래 드시면 또 위에 어떤 위에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진료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실 거고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해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초반에 지금 최근에 나빠지셨다고 해가지고 아마 약을 2개로 올리신 것 같은데 요거를 얼른 이제 안정화시키고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조절을 하면 또 혈관 상태가 또 괜찮아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약이 하나로 다시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치의하고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황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자 씨 조금 전에 주셨는데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뒷목이 뻣뻣합니다. 앞머리도 뻐근하고요. 네. 평상시 머리는 아프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경우 그렇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어지러움증이 있고 몸이 찬 편입니다. 뇌졸중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평상시 어지러움증이 있다는 얘기가 조금 더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그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보통 제가 아까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기면 뇌졸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지러움증도 사실은 균형이 조금 흔들리는 것과 같이 동반됐을 때 훨씬 더 뇌졸중일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지금 어지러우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지러울 때 내가 몸의 균형이 흔들리는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개를 숙일 때 그냥 평상시는 괜찮은데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뭐 머리가 뻣뻣하다거나 앞머리가 뻐근하다고 하면 실은 보통은 긴장성 두통, 어떤 근육의 긴장 때문에 생기는 두통일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높아서 뇌졸중보다는 오히려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뇌졸중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추가로 더 있는지를 진찰을 해봐야 돼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혜영 씨, 아는 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전에 머리가 지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편두통으로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두통이 생기면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두통이 그냥 모든 두통이 그러니까 두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뇌졸중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요. 이게 어떤 두통의 양상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도가 센 두통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증상들, 뇌졸중을 시사하는 증상들이 동반된 그런 두통인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는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되는지 진찰을 받기 위해서 신경과로 내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강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려주시네요. 이영애 씨, 현재 뇌혈관 박리 협착으로 신경외과약을 먹는데 진료과를 신경과로 바꿔야 하는지요? 지금 현재 신경외과를 다니시는데 작년 12월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경외과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면 아마 약을 잘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신경외과라고 해서 약을 못 쓰는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가 추가로 더
필요한다거나 하시면 이제 신경외과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약을 사실은 박리 협착 때문에 약을 먹는데 신경외과에서 굳이 신경과로 바꿀 것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외과 선생님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경과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네, 뭐 이게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거는 괜찮아서, 네, 환자분이 또 어떤 의문이 있다거나 하시면 내원하셔서 이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고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아주 네.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이 뇌졸중을 막기 위한 또 네, 요인이, 네, 네.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시죠. 뇌졸중의 위험 요인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험 요인들이 지금 뇌졸중을 보통 이렇게 혈압 같은 경우는 한 3배,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 흡연 같은 거는 한 2배, 심장질환 3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뇌졸중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식이 조절, 규칙적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연령별이랑 성별에 따라서도 또 조금 다르기는 해서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아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뇌졸중이 네.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젊으신 분들은 뇌졸중의 원인이 주로 이제 흡연이랑 비만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네. 본인이 이제 젊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담배를 끊으셔 주셔야 되고, 이제 식습관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중년기로 넘어가면서 혈압이랑 당뇨가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는 빈도가 올라가고요. 노인이 되시면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기는 빈도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제 본인이 심장 질환이 이제 생겨서 심방세동 같은 건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뇌졸중의 예방, 조금 전에 이제 단편적으로 식습관 또 네. 운동요법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뇌졸중이 사실은 한번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애도 발생을 하고, 회복되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겼을 때 또 병원에 빨리 오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임계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식습관을 야채나 아니면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보다는 저염식, 그리고 고기보다는 생선, 어떤 곡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술을 이제 많이 좋아들 하실 텐데,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만 사실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드시는 게 만약에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운동을 더 많이 해주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저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이 필요하고, 근력 운동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또 혈관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최소한 그러면 걷기나 아니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가 않지만 이제 수영 같은 것들을 해보셔도 좋고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연은 정말 중요해서 흡연 환자들에게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이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시술이 또 잘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또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혈관이 약간 좀 혈전이 생기는데 그 혈전의 성상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같기는 해서 금연하시는 거를 항상 좀 강조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고요. 주로 음성 증상, 하지 못하는 증상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만약에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어떤 패스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팔다리 마비, 언어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빨리 119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이제 119 대원들이 큰 병원 뇌졸중 센터로 환자분을 모시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미니 뇌졸중일 수도 있으니까 119를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119를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잘 하시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예방을 위해서 이제 운동요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해서 그런가요? 어떤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도 좀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동맥경화나 아니면 동맥경화를 또 이제 동맥경화가 결국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네. 때문에 생기는데 네. 동맥경화를 낮추는 일들이 이제 보통 운동을 통해서 많이 잘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네,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홍순 씨 조금 전에 올려주셨는데 발과 종아리에 쥐가 나는데 뇌졸중과 관계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이게 양성 증상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돼서 발과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닐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쥐가 나는 것도 어떤 저거 쥐가 나는 증상을 이제 감각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편측으로 나는지 양쪽으로 나는지도 또 중요합니다. 보통은 양쪽으로 날 때보다는 편측으로 났을 때 뇌졸중이랑 좀 더 연관성이 많아서 네, 한쪽 편으로 또 쥐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상이 있는지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덧붙여서 이명은 뇌와 관계가 없나요 하셨어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대이상이 없다고 한다는데 가끔 좀 느끼시는데요. 네, 뇌졸중이랑은 사실은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흥순 씨 경우에는 두 종아리가 다 그런지 한쪽만 그런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군요. 편측인지 아닌지. 네. 혹시 교수님 진료하시면서 이 뇌졸중 환자 중에 기억에 남는 잘 치료되신 거나 치료가 안 되셨거나 뭐 이런 분 계실까요?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네, 연세가 보통 평균 진료 연령대가 거의 한 7, 80대, 뭐 많으면 90대 환자분들도 요즘에는 정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최근에는 101세 할아버지를 시술했던 적도 심지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진짜 100세 시대가 되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때 101세 할아버지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보호자분도 연령대가 거의 60, 70대시던데 보호자가요? 네, 보호자분도 그 101세 연세 되시는 환자분을 치료하시겠다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점점 이제 시술해야 되는 나이 연령대가 올라가겠구나 싶기도. 성별로 여성과 남성 중에 남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하나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사실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은 워낙 빈도가 사실은 높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냥 실제로 접하는 거는 성별이 막 크게 갈라져서 온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장애가 생겼을 경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많이 재활 치료를 열심히 재활의학과 전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또 재발을 안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뇌경색 예방 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료 보시는 선생님께서 계속 추가해서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물을 꼭 잘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해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 회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채팅방은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계속 방송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기는 하는데 일단은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빨리 응급실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병원에만 빨리 오시면 저희가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저도 거의 병원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항상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착하시면 1시간 이내에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응급실을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저런 혈전 용해제나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보통은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뇌졸중 전반에 대해서 신경과의 우호골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예방 차원 또 증상 대처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도움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진단법이나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그런 노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장시간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뇌졸중 전반에 대한 얘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기간인데요.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또 행복하고 또 활기찬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